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마지막 시간. 시원한 마지막 시간입니까? 뭐 섭섭한 마지막 시간입니까?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부터 우리가 알게 된 우주론으로 마지막 시간을 장식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대폭발 이론인데, 지난 시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은 장방정식이었는데, 장방정식을 풀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네, 장방정식을 풀면 공간, 그렇죠. 질량이 만드는 공간의 구조가 나온다고 그랬죠. 만약에 질량이 하나도 없다, 에너지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떤 공간이 나오겠어요? 평평한 공간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질량이 있다 그러면 그 주위로 휘어진 공간이 나오는데, 그 공간의 구조를 나타내는 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메트릭 텐서라고 그랬죠. G, μ, U, 메트릭 텐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특상대성 이론을 일반화시키려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력과 반성력이 동등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아인슈타인의 장 이론을 이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우주론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먼저 특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는, 광속은 불변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성질을 해결하다가 특상대성 이론에 도달했는데,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자, 무엇이 다른가 보면, 특상대성 이론의 경우에는 베타가 1보다 작으면, 베타가 뭐였어요? 베타는 속도예요. 속도를 광속의 단위로 측정하는 거예요. 베타가 1이면 광속, 베타가 1보다 작으면 광속보다 엄청 작다 이거죠. 그러면 역학이, 상대론적 역학이 맞는 거였고 뉴턴 역학은 틀리는 거였는데, 아주 틀리는 게 아니라 근사적이었어요. 그래서 맞는 상대론적 역학이, 뭐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mv 제곱은 그것은 근사적인 거라고 그랬죠. 진짜로 맞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베타가 1보다 작아지면 뉴턴 역학으로 됐다. 뉴턴 역학이 엉터리가 아니었고 사실은 맞는 것에 근사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베타가 1보다 작으면 다 성립하는데, 어때요? 우리 주위에서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광속 비슷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뉴턴 역학이 잘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고전 물리학의 다른 한 축인 전자기학은 처음부터 어땠어요? 특상대성 이론에 맞았어요. 사실은 광속은 불변이다라고 하는 게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역학과 전자기학의 모순이었는데, 왜 그 모순이 났냐? 알고 보니까 역학은 근사적이었고 전자기학은 진짜였기 때문에 모순이 난 거였죠. 그래서 전자기학은 처음부터 특상대성 이론에 부합됐다. 그래서 특상대성 이론은 엄청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이 상대론적 역학, 뉴턴 역학이나 전자기학을 다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광속은 일정이라는 거 해결하고 시작했지만, 알게 된 건 뭐냐면 공간과 시간이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안 게 아니었어요. 자, 이런 것만 해결한 게 아니라 전혀 모르고 있던 것도 저절로 알게 해줬죠. 그게 바로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세히는 안 배웠지만 이제 고유 스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것도 상대성 이론적이었고, 반입자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까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질량이 큰 것 주위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점점 중요해집니다. 질량이 크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커야 되냐면, 우리 주위에서 제일 큰 게 태양인데, 사실은 태양에서도 그렇게 그 효과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눈곱만큼 나타났죠. 어때요? 별빛이 태양 주위를 지나면서 휘는 게 1.몇이었어요? 초였죠. 1.75초인데 1.75초란 3600분의 1도니까 눈곱만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질량, 우리 주위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질량이 작은 곳 주위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뉴턴의 중력 이론이 됐어요. 아니에요. 내가 말 잘못했어요. 질량이 작다고 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뉴턴의 중력 이론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건 틀린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다만 질량이 작은 것 주위에서는 뉴턴의 중력 이론의 결과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와 같았어요. 네, 원칙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같았죠.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일반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알게 되니까 무엇을 알았냐면 뉴턴 역학이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초였던 만유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질량과 질량 사이에는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질량주의 공간을 휘게 하는 것이 질량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우주론인 대폭발 이론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이르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었어요. 네. 이제 오늘도 사실은 보니까 PPT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바쁘니까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어요. 자, 우주론이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 뭐 이런 게 이제 우주론이에요. 근데 사실은 20세기 전에는 이렇게 알고 싶었지만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단지 어땠냐면 당시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주론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나름의 우주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나 당시에 자기들의 우주론이 있었어요.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하는 우주론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시대의 우주론을 보면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주가 여러 겹으로 돼 있어요. 이게 사실 고대 3000년 전 바빌론 시대의 우주론인데 복수 우주론, 땅도 세 층이고 하늘도 세 층이고 주위는 모두 물로 차 있어요. 그래서 첫째 층에는 사람이 살고, 둘째 층에서는 뭐 천사가 살고, 셋째 층에서는 뭐 신이 살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 땅도 제일 아래층은 뭐 지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층으로 돼 있다. 이런 우주론이었어요. 당시에는 이게 아주 그럴듯할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어땠냐? 우리가 사실은 알죠.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지상법칙과 천상법칙이 있었죠. 그 천상법칙이 바로 우주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천상법칙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우주가 가운데 지구가 있다. 거기에 천구가 있어가지고 천구가 몇 겹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태양도 박혀 있고 달도 박혀 있고 별들도 박혀 있고, 그래서 그 천구가 돈다라고 하는 지구 중심인 그런 우주론 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7세기에 뉴턴 시대에 와서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뭐였냐면 만유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가, 그리고 하늘에는 별이 많이 있어요. 하늘 쳐다보니까 하늘에 별 굉장히 많죠. 뭐 어디나 다 똑같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그럴듯해요. 우주는 무한하다. 그 다음에 별은 균일하게 분포된다라고 자신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별이 균일하지 않다면 한쪽으로 모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요만큼 모여있고 저기 요만큼 모여있으면 점점점 몰라들죠. 근데 이쪽에도 똑같이 있고 이쪽에도 똑같이 있고 그러면 이쪽에 다 똑같이 있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죠. 그게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균일하게 쫙 분포되어 있으면 사실 이게 불안정한 평형이에요.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서로 모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이렇게 우주는 무한하지만 이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주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 나와서 이제 우주론을 줬는데 처음에는 아인슈타인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대폭발 이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폭발 이론으로 어떻게 돼 나가는가 하는 걸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1905년에 발표됐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 있다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리고 1917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을 풀어봤어요. 지뮤누를 풀어봤어요. 지뮤누는 자, 독립변수는 뭐예요? 장방정식의 독립변수는
공간 좌표와 시간 좌표예요. 이렇게 공간 좌표와 시간 좌표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가면 이게 점점 커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엉뚱하게도. 그래서 우주가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이거 좀 한심한 일이죠. 자기 일반 상대성을 딱 만들어 놨는데 그게 우주가 커진다니까 좀 곤란하죠. 그래서 우주가 좀 안 커지게 거기다 항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우주 상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어넣고서 이 식의 풀이가 팽창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정상 상태 우주가 되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1922년에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한참 있다죠. 한참 있다. 풀어가지고 이게 팽창한다고 하는 풀이를 발표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한한 팽창우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유한해요. 부피는 유한해요. 그런데 그 크기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걸 사실 이 장방식은 원래 그렇게 풀이가 되게 돼 있어요. 좀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좀 못 풀었을 뿐이지. 근데 또 1927년에도 벨기에 신부였던 조르주 르메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도 풉니다. 풀어서 팽창 우주를 얻습니다. 이렇게 뭐 당연히 그러겠죠. 좀 어렵더라도 풀면 다 똑같은 풀이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한 팽창하는 우주를 맨 처음에 두 사람이 풀었다고 그래서 프리드만 르메트르 우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게 진짜 우주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자 식에서 푼 그런 우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소개하면 알렉산드르 프리드만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 공군 조종사로 참석했어요. 우리 어때요? 저 뭐예요? 저 누구지? 그 별빛 측정한 사람이 아서 에딩턴이 그 별빛 측정해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 이럴 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그랬죠.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 여기 참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전쟁하느라 상대성 이론 나온 줄 몰랐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집에 가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 이 얘기가 있으니까 그 논문을 보고서 풀었어요. 1918년에 페름대학 교수가 되고 1924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 장방정식을 그때 듣고서 풀어서 프리드만 방정식을 구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7세의 나이에 휴가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일찍 이제 죽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조금 일찍 그걸 달리했죠. 그 다음에 조르주 르메트르는 벨기에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부지만 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바로 아서 에딩턴 별빛을 측정한 그 사람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서 그 다음에 벨기에로 귀국해서 1927년 우주 팽창에 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푼 논문을 발표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이 논문을 보고서 이거는 아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거 자기 장방정식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팽창하는 우주가 나왔지만 아까 그 사람 누구였지? 알렉산드르 누구였지? 프리드만하고 르메트르는 방정식의 풀이가 나왔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풀이가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1950년에 교황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은 자기 신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발표한 이 이론이 아주 그럴듯해 보이죠. 어때요? 언젠가 창조했다고 하니까 바로 기독교의 창조했다는 거하고 딱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신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이제 교황이 발표하고 사실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일찍부터 대폭발 이론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톨릭교의 몬시뇨리 됐어요. 몬시뇨는 주교보다 하나 전 계급이 되겠어요. 이렇게 몬시뇨리 되고 교황청 과학원의 원장이 됐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죽었는데 이 대폭발 이론이 진짜다라고 하는 증거가 1965년에 나왔는데 조금 이따 배우겠어요. 그 증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이럴 때 우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는 정상 상태 우주론이고 또 하나는 팽창 우주론. 이게 바로 대폭발 이론의 전신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극히 몇 사람이 팽창우주론을 얘기하고 대부분은 정상상태 우주론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좋아요. 정상상태 우주론이란 뭐냐면 이 우주가 원래 이렇게 생겼고 계속 이렇게 생기고 앞으로도 이렇게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누구한테 안 배웠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우주가 갑자기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죠. 네, 그게 바로 정상상태 우주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팽창 우주론은 아직은 확실히 모르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었더니 그 풀이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팽창 우주론이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팽창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어때요? 없던 데가 나오죠. 어디선가 만들어졌다고 창조되었다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950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톨릭 교회도 지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상상태 우주론은 뭐냐? 지금과 동일한 우주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1920년에서 30년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대폭발 이론은 사실은 대폭발 이론이라는 말이 이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상상태 우주론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팽창 우주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다른 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 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학자로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BBC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팽창 우주론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다. 팽창 우주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뭔가 그냥 이 우주가 대폭발해서 핑 해서 나왔다는 얘기냐 이렇게 경멸적으로 한 얘기였어요. 그게 이제 빅뱅 해가지고 이 우주가 나타났다는 거냐 도대체 그게 가능할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대폭발 이론, 팽창 우주론의 이름이 됐어요. 이때부터 팽창 우주론을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빅뱅 시어리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팽창 우주론이 대폭발 이론이 되고 그게 이제 진짜라는 걸 알게 됐느냐? 이거는 이제 대륙을 달리합니다. 아까 그거는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다면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웰 천문대라는 게 있는데 로웰은 사람 이름이에요.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로웰 천문대는 산에다 이렇게 지었는데 어때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물리학의 주무대는 어디였냐면 유럽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물리학 같은 거 안 했어요. 촌이에요. 여러분 옛날 미국 영화 봤습니까? 그냥 뭐 산 있고 나무 있고 사막 있고 말 타고 다니면서 총 빵빵 쏘고 이런 데죠. 뭐 그런 데서 물리학 했겠어요? 근데 당시에 이미 유럽은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당시에 산업은 어떤 거였어요? 막 석탄 떼고 막 이런 거죠. 공해가 많았어요. 요새는 오히려 이제 석탄 떼더라도 공해 못 나오게 다 하죠. 요새는 어때요? 우리 서울도 중국에 비하면 공기가 깨끗해요. 어때요? 우리 서울에서 나오는 공해는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 무슨 뭐 미세먼지가 온다 그러면 그건 중국에서 오는 거죠. 우리 이제 그렇겠지만 옛날에 1920년대에는 유럽이 공해가 많았어요. 공해가 많았어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깨끗해요. 거긴 산업이 없으니까. 또 산업이 좀 있더라도 엄청 넓으니까 깨끗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데였는데 자연이 깨끗해서 천문대로 굉장히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에다가 천문대를 쳤어요. 그런데 1894년에 부자인 로웰이라고 한 사람이 애리조나에 큰 산이 있는 데다가 플레드 스테이트 지방이라는 데다가 로웰 천문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웰 가족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에서 출생한 물리학자들이 이 천문대에서 하늘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 드디어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토종의 학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다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 누가 있냐면 베스토 슬라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 미국의 천문학자로 평생 동안 로웰 천문대에서 재직했어요. 이 사람의 동생도 로웰 천문대에서 재직했어요. 이 사람 뭐 했냐? 분광법을 이용해서, 분광법이란 뭐예요? 빛이 오면 프리즘에 통과시켜가지고 그놈이 지금 저 파장 얼마짜리가 나오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장 빛에서 뭐 선스펙트럼에서 그 파장이 얼마인지 알면 그게 바로 뭘 알아요? 어떤 원소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걸 알죠. 그래서 원소마다 나오는 빛의 파장이 마치 지문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이용해서 뭘 했냐면 행성들의 자전주기와 행성의 대기 성분을 연구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행성들의 대기가 어떤 원소로 돼 있냐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중에 하늘을 관찰하다 보니까 꼭 행성에 오는 빛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오는 빛도 이제 분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갤럭시에서 오는 빛이 있었는데 갤럭시는 은하예요. 은하는 행성들에 비해서 엄청 머니까 약한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빛이 적색 편의를 일으키는 걸 측정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도플러 효과입니다. 원래 있던 진동수와는 다른 빛이 오는 거예요. 어때요? 도플러 효과가 이제 음파에서 우리 도플러 효과 배웠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도 하는 게 가까이 오고 있으면 레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멀어지면 어때요? 더 낮은 소리가 들리는 거 그런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초록색 빛인데 그놈이 멀리 가고 있으면 무슨 색 빛으로 보이냐면 빨간색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으면 보라색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고 있으면 진동수가 더 커지고 멀어지고 있으면 진동수가 작아지는데 진동수가 작아지는 것을 몽땅 다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진짜 보이는 건 적색이 아니더라도 적색 쪽으로 간다. 작은 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적색 편의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멀어진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갤럭시에서 오는 빛을 보니까 원래 갤럭시에서 오는 빛의 선스펙트럼의 파장은 무슨 파장이어야 되냐면 수소에서 나오는 파장이어야지 돼요. 근데 전혀 수소하고는 관계없는 엉뚱한 굉장히 파장이 긴 놈이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야 우리가 모르는 저 갤럭시 같은 데는 우리가 모르는 원소가 존재하나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바로 적색편이라고 하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별에서는 대부분 수소의 선스펙트럼에 해당하는 별빛이 관찰돼야 되는데 갤럭시에 온 빛이 수소의 선스펙트럼 파장과는 전혀 다름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갤럭시가 여러 개 있었는데 모든 방향에서 한쪽 방향에 있는 갤럭시만이 아니에요. 저기 있는 놈 저기 있는 놈 모든 방향에 있는 갤럭시가 전부 다 적색 편의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색 편의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부터 멀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어때요? 모든 갤럭시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하늘에 있는 별인데 어떤 별이든지 다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네, 아직 그것까지는 아니죠. 멀어지기만 하는 거는 팽창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마치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느낀다. 만약에 중심이 아니라 어디라면 어디는 저쪽으로 멀어지고 있으면 가까워지는 놈도 있고 멀어지는 놈도 있어야 되죠. 이제 사실은 꼭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다른 별에 우주의 어떤 별에 가서 보더라도 갤럭시들이 전부 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천문대가 세워집니다. 이건 윌슨산에 세워진 천문대예요. 이 윌슨산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캘리포니아 남부 파사데나 지대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고도 1800m의 윌슨산 정상에 굉장히 큰 천문대, 이건 카네기 연구소, 이것도 사설이죠. 후원으로 설치가 됐는데 1917년에 100인치 망원경을 했어요. 이거는 당시로는 가장 큰 거였어요. 망원경에 있는 렌즈의 이제 직경이 100인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인치가 굉장히 크면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은 약하니까 큰데 많이 들어오는 걸 오래 해가지고 인화지를 놓고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48년까지는 이 윌슨산 천문대가 세계에서 가장 큰 천문대였는데 가장 큰 망원경을 갖는 천문대였는데 여기서 누가 연구를 했냐면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미국에서 출생한 천문학자였어요. 시카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유럽으로 유학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윌슨산 천문대에서 천체 관측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 이 사람의 업적 중에 하나는 안드로메다 성운이 저기 봤더니 별들이 굉장히 많고 구름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은하에 속하지 않고 우리 은하와 같은 또 다른 은하다, 또 다른 갤럭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갤럭시의 별들이 엄청 많은데 갤럭시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 측정하는 거. 왜 어렵냐? 대개 거리 측정할 때는 어때요?
우리 눈이 두 개 있는 이유가 거리 측정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고서 얘들은 가까이 있어. 저는 멀리 있어. 이거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러죠. 외눈이면 그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삼각 측정법을 하는 것인데 굉장히 멀리 있으면 삼각 측정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 그래요? 평행하게 오죠. 어떤 몇이나 다 평행하게 와요. 그래서 이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로 하느냐? 별들은 다 바퀴가 똑같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어때요? 약할수록 어떤 거겠어요? 더 멀리 있겠죠. 뭐 이렇게 가정하겠죠. 그러시면 그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별빛 측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놀랍게도 참 이건 하늘의 섭리예요. 은하마다 뭐가 하나 있냐면 변광성이 있어요. 변광성은 빛이 막 변하는 거예요. 변광성. 근데 이 변광성은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다 쌍둥이 별이에요. 쌍둥이별이 이렇게 뱅뱅 돌면서 보니까 얻을 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쓰면 좀 밝다가 이렇게 쓰면 좀 어둡고 이러겠죠. 그러면 이놈의 주기를 측정하면 이놈이 얼마나 멀리 있는 빛인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변광성이 있으면 그 갤럭시까지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변광성을 이용해서 갤럭시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는 갤럭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929년에 슬라이퍼가 측정한 적색 편의와 갤럭시까지 거리를 비교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허블의 법칙이었습니다. 허블의 법칙이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변광성을 이용한 거리예요. 거리. 요거는 적색 편이 된 거예요. 적색 편이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뭘 알려주냐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지금 더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 별들 갤럭시에서 온 것들을 이렇게 쭉 측정을 했더니 어때요? 이게 직선상에 놓이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배로 더 먼 놈은 두 배로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 묘해요, 그거는. 만약에 갤럭시의 무슨 역학적인 이유 때문에 갤럭시가 힘받고 움직여서 빨리 간다면 더 멀리 있다고 더 빨리 멀어지는 거는 좀 이상하죠. 각자 그 갤럭시가 놓인 현상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될 뿐이지 나로부터 멀리 있다고 나로부터 두 배 멀리 있으면 두 배 더 빨리 도망간다. 이거 좀 이상하죠. 네, 이게 바로 허블의 법칙인데 이 허블의 법칙이 바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이런 허블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V는 허블이 멀어지는 속도예요. 이 V는 허블이 아니라 갤럭시가 멀어지는 속도예요. D는 그 갤럭시까지의 거리예요. 그 비례 상수, 이걸 갖다 허블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로부터 허블 상수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허블의 법칙은 그래서 우주가 점에서 팽창했다는 증거가 되겠어요. 근데 자, 이 허블의 법칙이 나오고 나서도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푼 프리드만 르메트르 그 풀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갤럭시를 관찰한 것에만 의해서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되죠. 근데 이놈은 이제 우리 뭘 하냐면 이 허블 상수 이걸 가지고서 뭘 찾아낼 수가 있냐면 우주가 한 점일 때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팽창하기 전 한 점일 때. 그때 근데 당시에 알려진 당시에 요 실험으로 구한 허블 상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주의 나이를 다시 말하면 우주가 한 점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40억 년이 나왔어요. 이게 1900 몇 년이에요? 1930년대쯤. 근데 1930년대는 이미 뭘 알고 있었냐면 우리 태양계의 나이가 45억 년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태양계의 나이가 45억 년인데 우주의 나이가 40억 년. 그러면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따라서 이 허블의 법칙이 좀 우주가 팽창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진짜 우주가 팽창했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 나온 뒤에도 팽창 우주론이 별로 뭐 크게 득세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팽창 우주는 어때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증거가 나왔죠.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또 하나는 측정에서 이렇게 나왔죠. 허블의 법칙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 허블의 법칙과 우주의 팽창을 조금 볼 것 같으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요 놈에서 요 놈 볼 것 같으면 이게 좀 멀어지는데 이게 우주가 팽창하는 거면 이렇게 멀어지면 여기에 나가 있다고 보세요. 요만큼 같은 시간 동안에 여기에 팽창한 거리하고 여기에 팽창한 거리하고 여기에 팽창한 거리하고 보면 어때요? 멀어질수록 팽창한 거리가 더 커요, 작아요? 더 크죠. 이게 전체적으로 늘어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멀어지는 거면 여기에 뭔가 힘 받아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이게 1차원 우주를 생각한 거예요. 줄이 늘어나서 멀어지는 거면 나보다 멀리 있으면 멀리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식으로 이렇게 세워보겠어요. 그래서 두 동전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 그러고 이놈이 늘어져 가지고 s는 rx, r배만큼 이렇게 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두 동전 사이의 상대 속도는 요 s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니까 dt분의 d하고 rx 이렇게 되는데 x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달라지는 건 뭐가 다른 r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 보세요. 속도는 뭐에 비례하냐면 떨어진 거리에 비례하는 거예요.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지냐에 비례하고 허블의 상수는 뭐에 해당하냐면 r분의 1 dt분의 dr에 해당해요. 그래서 허블의 상수는 r분의 1 dt분의 dr 다시 말하면 이놈이 얼마나 빨리 팽창되는가 하는 것을 허블 상수가 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게 바로 우주 팽창인데 이 우주 팽창은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dt분의 dr이 0보다 크다면 이거는 팽창하는 우주가 되고 dt분의 dr이 0이라면 그건 정적인 우주가 되고 dt분의 dr이 0보다 작다면 그러면 허블 상수가 0보다 작으면 이거는 수축하는 우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또 다른 증거가 하나 더 나옵니다. 또 다른 증거. 그래서 이제 대폭발 이론이 진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또 다른 증거가 뭐겠어요? 네, 그 또 다른 네? 뭐? 그렇죠.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어디서 밝혀졌냐면 벨 연구소에서 밝혀졌는데 벨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전화기예요. 벨은 뭐 종이죠. 종. 미국의 전화기 회사예요. 미국 통신사인데 AT&T사의 연구개발 연구소였어요. 여기는 옛날 전화기 회사는 굉장히 엄청 컸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구 개발을 하는데 여기서 노벨상 수상자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노벨상 수상자 못 나오는데 벨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자 엄청 나왔어요. 네, 이때 1965년 아노 펜지아스라는 사람하고 로버트 윌슨이라는 사람이 전파망원경으로 연구를 했어요. 전파망원경 어떻게 된 거냐? 전파망원경이란 전파를 이용한 망원경이에요. X선 망원경이란 X선을 이용한 망원경이에요. 우리가 그냥 망원경 하는 건 가시광선을 이용한 망원경이에요. 전파 망원경은 가시광선보다 진동수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전부 라디오파를 수신하는 거예요. 전파 망원경은 뭘로 되어 있냐면 접시 안테나로 되어 있어요. 접시 안테나에 외부에서 나오는 외계에서 들어오는 전파를 전부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지구로 들어오는 전자기파 중에서 적외선, 가시광선, 라디오파만 지상까지 도달해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요? 나머지는 안 와요? 와요? 다 와요. 오는데 대기권이 전부 다 흡수하거나 반사시켜요. 네, 이거만 도달해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요거 가지고 이제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라디오파를 왜 관찰했느냐? 만약에 사실은 그냥은 라디오파는 잘 안 들어오는데 만약에 라디오파가 들어온다면 뭘 거라고 생각했냐면 라디오파는 구름을 통과하는데 만약에 이 라디오파가 들어온다면 이건 반드시 외계 생명체가 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적 외계 생명체를 찾는 실험의 일환으로 이걸 측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전파를 보낸다면 그건 라디오파로 보내겠죠. 내가 찾았어요. 아노 펜지아스는 이 사람은 독일 뮌헨에서 출생했는데 유태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막 죽이니까 유태인들을 구조하는 작업을 할 때 조그만 6살 때 탈출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받은 다음에 벨 연구소에서 윌슨하고 같이 바로 아까 같은 전파망원경으로 연구하다가 이제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발견한 것이죠.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주 배경 복사였어요.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공로로 그냥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그냥 발견했으면 노벨상까지 안 받았겠지만 이게 바로 뭐가 됐어요? 대폭발 이론의 증거가 됐죠. 네, 그랬기 때문에 노벨상 받은 거예요. 무조건 배경 복사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자, 윌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노 펜지아스와 함께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이제 했는데 이때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뭔가 안테나로 지직지직하는 신호가 자꾸 들어와요. 근데 이놈의 신호는 모든 방에서 다 들어와요. 이게 모든 방에서 다 들어오면 이거 좀 곤란하죠.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바깥에 나가서 뭐 안테나가 좀 잘못됐나 하고 보니까 어때요? 안테나 옆에다 비둘기들이 똥을 잔뜩 싸놨어요. 아, 이게 똥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똥을 다 치웠어요. 깨끗하게 치웠는데도 또 지직지직해요. 그럼 또 나가보면 또 똥 쌌어요. 아, 똥 때문에 또 다 치웠어요. 근데 계속 들어오니까 나중에 이 전파망용으로 들어오는 전파를 한번 그 분광으로 보내가지고 그놈의 스펙트럼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땠냐면 우리 전에 그 흑체 복사 배웠죠. 흑체 복사 곡선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온도가 결정하면 복사 곡선의 모양이 결정된다 그랬죠. 그때 들어온 놈을 갖다가 스펙트럼을 만드니까 스펙트럼을 만드는 건 진동수별로 세기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양이 뭐하고 똑같냐 하면 절대온도 2.7K의 흑체에서 나오는 복사와 그 곡선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흑체 복선과 같다는 걸 발견하고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대폭발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전파망원경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옆에 무슨 대학이 있었냐면 프린스턴 대학이 있었어요. 프린스턴 대학에 디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대폭발 이론을 전공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 듣고서 이거다라고 나중에 계산을 해봤더니 바로 우주 대폭발 이론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봤었죠. 처음에 그 펜지아스와 윌슨이 관찰한 건 간단한 우주 배경 복사였는데 어때요? 이제는 어때요? 이제 우주선을 하늘에 쏘아 올려가지고 이게 전부 쫙 측정을 하죠.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폭발 이론에 의하면 우주 창조와 함께 에너지도 함께 창조되는데 그때는 어떤 에너지? 아주 시간과 공간과 그다음에 고밀도의 에너지가 창조되는데 이게 팽창을 해요. 팽창하면 어떻게 되냐? 창조된 것이 팽창하니까 그 에너지가 어디 한 군데만 있겠어요? 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있겠어요? 우주 전체에 있겠어요? 이 우주 전체에 있겠어요? 대신 온도는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팽창했다면 지금까지 식으면 그 온도가 얼마가 되냐면 2.7K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폭발 이론이 맞다면 이 에너지는 우주의 전 공간에 다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폭발 이론의 결론이었는데 그걸 바로 찾은 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블의 법칙만으로는 충분합니다. 팽창한다는 사실은. 근데 그 팽창한다는 사실이 진짜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땠어요? 허블 상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달랐죠. 오늘날 더 많은 갤럭시들 해가지고 점점 허블 상수를 잘 계산을 했더니 자 대폭발 이론에 의해서 그렇게 허블 상수를 이용해서 했더니 우주의 나이가 얼마가 됐어요? 138억 년이 됐다. 우리 한 몇 년 전까지는 137억 년이었는데 지금 막 또 해가지고 더 열심히 갤럭시 그 허블 법칙의 그 상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138억 년이 정확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복사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부터 유도할 수 있는 대폭발 이론의 직접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죠. 자 그러면 1965년 배경 복사의 발견과 우주론에 대해서 이제 좀 보면 정상 상태 이론에서는 이 우주가 커질 수도 있어요. 정상 상태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주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물질이 유입되고 그다음에 그 우주의 물질의 밀도는 다시 말하면 갤럭시들이 퍼져 있는 밀도는 일정하다. 점점 커지지만 밀도는 일정하게 균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폭발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또는 전체 질량은 일정해요. 질량과 에너지 일정해요. 점점 팽창하니까 어때요? 그 에너지의 밀도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하는 게 대폭발 이론이 되겠어요. 우주 배경 복사는 바로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 증거 때문에 대폭발 이론이 옳은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다 끝나겠어요? 이제 대폭발 이론 이루겠어요? 아니에요. 자, 대폭발 이론이 옳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각종 핵반응을 이용해서 어떻게 현재 관찰한 우주까지 변화하게 됐는지 하는 걸 한 단계 한 단계 전부 다 계산해서 맞춰보는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가벼운 원소들인 수소, 리튬, 헬륨의 존재비가 수소가 제일 많죠. 그거에 또 헬륨도 조금 있어요.
그 존재비가 바로 지금까지 관찰한 것들에 의해서 대폭발 이론을 그대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폭발 이론이 이들의 존재비를 올바르게 설명하는 게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폭발 이론이 가지고 시간이 함에 따라서 쭉 이렇게 팽창해 나왔는데, 그때 처음에는 고밀도의 에너지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창조된 다음에 이게 여기 공간은 있었는데 에너지가 창조됐다, 이게 아니에요. 공간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어요. 대폭발 이론이 말해주는 게 그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었는데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도 함께 창조되고 나서 어때요? 이 시간과 공간은 어떤 거냐면, 여기 공간이 이렇게 요만한 게, 그러니까 조그만 게 요만한 게 창조되고 여기는 뭐가 없는 게 있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다고 하면 좀 곤란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때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아무리 끝에 가봐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가봐도 끝 없죠. 우리 지구에서 막 끝에 가보려고 하면 옛날에는 끝에 가서 낭떠러지로 툭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낭떠러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경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구 전체의 표면의 넓이는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해요. 근데 만약에 지구가 풍선이라고 그러고, 이게 풍선이 점점 커지면 그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지금 우리 우주가 그런 셈입니다. 바로 이걸 우리는 지구 표면은 2차원이라면 이걸 4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4차원 우주인데 경계가 없어요. 아무리 가도 끝이 없어요. 그렇지만 4차원 시공간의 부피는 일정해요. 그 4차원 시공간의 부피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지고 있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식으면서 에너지가 식으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부터 물질이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쿼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원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쿼크, 바리온, 원자, 별, 갤럭시 등이 순차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우리 대폭발 이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폭발 이론은 우주가 창조된 다음에 시간대별로 무엇이 출현했는지 이런 타임라인의 시나리오가 쭉 만들어지고 이론으로 만들어지고, 이걸 측정한 것과 비교하는데, 오늘날 망원경으로 우주를 측정하면 바로 이 타임라인을 다 측정합니다. 우주를 측정하면 오늘날의 우주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130억 년, 138억 년 전의 우주도 한꺼번에 다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걸 다 측정이 되고 그걸 우리가 맞춰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가능한데, 그래서 구체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이 시나리오를 모두 재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재현하는 동안 잘 맞아요. 근데 아직도 재현시킬 게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아직도 할 게 많으니까 물리과에 와서 공부해도 좋아요. 자, 이런 걸 맞춰보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입자가속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원자핵을 크게 충돌시키면 우주 초기 상태를 재현할 수 있고, 그런 우주 초기 상태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냅니다. 그 반응을 이제 대폭발 이론에서 얘기하는 데다 적용시켜 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하는 걸 대폭발 이론만으로 예상을 한다면 세 가지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주의 총 질량이 우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주 속에 들어있는 질량 전부 합한 게. 그래서 가능한 우주의 미래는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주의 총 질량 중에서 임계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관찰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우주 전체의 임계 질량이 얼마다. 이 임계 질량이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어떤 거냐면, 임계 질량이라 한다면 그 임계 질량을 실제 관찰된 총 질량의 비로 나타내는 걸 이게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가 1보다 크면 이 우주는 지금은 현재는 팽창하고 있지만 언젠가 멈췄다 다시 수축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우리가 빅크런치라고 해요. 언젠가는 다 쪼그라들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가 1이면 우주는 팽창을 멈추고 현상을 유지하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오메가가 1인 질량, 그게 바로 임계 질량이죠. 오메가가 1이면 관찰된 총 질량이 임계 질량과 같죠. 그래서 임계 질량이란 우주가 결국에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그런 질량을 우리 임계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플랫 유니버스라고 그러는데, 이 오메가 1보다 작다면 진짜 그 우주 속에 진짜로 있는 모든 질량은 에너지까지 다 합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임계 질량보다 작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주는 계속 팽창합니다. 그걸 이제 오픈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오늘날 관찰한 자료를 쫙 보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걸 것 같아요? 어떤 거? 네? 네. 플랫 유니버스입니다. 오픈 유니버스는 좀 그렇죠. 플랫 유니버스예요. 그래서 최근 관찰된 증거들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플랫 유니버스라고 하는 증거가 압도적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주의 질량 분포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찰할 수 있는 질량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떠냐? 0.4%만 갤럭시들의 질량을 다 합한 게 대폭발 이론에서 있어야지만 될 임계 질량의 0.4%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갤럭시들의 질량 다 합한 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만 그거 굉장히 쉬워요. 우리 보이는 데서 하면 그 보이는 데서 갤럭시의 밀도를 구한 다음에 우주의 부피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0.4%가 되는데. 근데 3.6%는 또 어떤 거냐면 갤럭시와 갤럭시 사이에 있는 모든 거 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주에 존재하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확인이 가능한 질량, 에너지 모든 거 다 합해봤자 뭐밖에 안 된다고? 4%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암흑물질 또는 암흑에너지라고 하는데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그중에서 23%는 암흑물질입니다. 이 암흑물질은 어떤 거냐면 관찰은 안 돼요. 도저히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상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데 태양이 없다면 우리 어떤 생각하겠어요? 태양이 있기는 있는데 안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바로 이게 그거예요. 자, 우리가 갤럭시를 보면 우리 은하를 보면 우리 은하가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중심으로 뺑뺑 돕니다. 돌아요. 굉장히 빨리 돌아요. 그러려면 가운데의 질량이 좀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커야 돼요. 관찰해 보면 전혀 그게 없어요. 네, 그렇게 현상은 있는데 관찰돼서 없는 질량, 이걸 갖다가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은 되지 않지만 관찰된 갤럭시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에요. 73%는 뭐냐? 요거까지 다 제외한 나머지예요. 이건 뭐냐면 임계 질량으로 꼭 필요한데 우리가 플랫 유니버스라면 대폭발 이론이 맞다면 꼭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이건 전혀 뭔지 알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다크 에너지, 암흑 에너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임계 질량은 관찰된 질량하고 암흑 물질하고를 임계 질량에서 뺀 거. 이게 암흑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이거 암흑 에너지 진짜로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대폭발 이론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대폭발 이론을 갖게 한 대폭발에서 측정한 갤럭시들에 의한 자료를 믿는다면 이 암흑 에너지는 반드시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물리학을 믿는다면 암흑 에너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뭐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근데 이거 대폭발 이론 나오기 전에는 이런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대폭발 이론이 나온 다음에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폭발 이론이 옳다면 반드시 존재해야 될 질량이지만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질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암흑물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찰할 수 없지만 존재한다는 증거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여기서는 빛을 내보내지도 반사하지도 않아서 이걸 암흑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중력 효과로부터 간접적으로 그걸 알아요. 네.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지금 뭐 대략 그게 무엇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이론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증거들은 뭐 회전하는 갤럭시의 속력 아까 얘기했죠. 멀리 있는 갤럭시의 모양 또 갤럭시들이 모이면 성단의 행동 이런 것들을 봐서 어딘가에 질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암흑물질이에요. 그런데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존재와 역사의 반복이란 뭐냐면 항상 우리 물리학이 어떻게 발달했냐면 어떤 하나의 이론 체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 체계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걸 깨달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되죠. 더 많이. 바로 그런 게 반복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시대나 당시 알고 있던 자연의 기본 법칙이 진리라고 굳게 믿어요. 굳게 믿어요. 어때요? 20세기 전에 뉴턴의 물리학이 진리라고 굳게 믿었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진리에 어긋난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면 새로운 자연 법칙이 찾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자연 법칙은 그 증거만 해결할 뿐 아니라 있는지조차 몰랐던 문제들까지도 해결했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시대, 바로 뉴턴이 나오던 17세기,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이 나온 20세기, 이런 때가 물리학이 어때요? 막 융성한 시기였죠.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막 벌어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하죠. 막 가슴이 뜁니까? 안 뜁니까? 네? 빨리 물리학과로 전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네,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얘기한 거 지금 이렇게 아까 한 거 그거예요. 그래서 17세기에는 하늘의 별들은 완벽한 운동을 하려고 굳게 믿었었죠. 그런데 이제 코페르니쿠스에서 이게 알려지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어요. 자, 굳게 믿었죠. 20세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뭐 모순이 있어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21세기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표준 모형이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진림을 굳게 믿는데 이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오늘날 물리학에 의해 도달한 우주의 대폭발 이론이 제시하는 우주 전체 임계질량을 도저히 지금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해결함으로써 어쩌면 우리가 아직 알고 있지도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상하는 건 뭐냐면 정신세계입니다. 정신세계, 그 힘 굉장히 있죠. 근데 우리 지금 물질세계를 연구하는 우리의 과학은 정신세계는 논을 합니다. 이거는 전부 브레인에서 나오는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정신세계의 현상이 또 따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어쩌면 우리가 정신세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암흑에너지가 정신세계하고 관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좋았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프리드만은 1924년에 그리고 르메트르가 1927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 형식을 풀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풀이를 얻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찰하는 사람이 베스토 슬라이퍼는 갤럭시로부터 적색 편의를 발견하고 모든 갤럭시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는 거 알았죠. 그런가 하면 1929년에 허블의 법칙 해가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정상상태 우주론과 대폭발 이론이 경쟁하고 있었는데 정상상태 이론이 대세를 이뤘죠. 그러다가 1964년에 벨 연구소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해가지고 대폭발 이론이 옳다는 직접 증거를 얻게 됐죠. 우주 배경 복사는 138억 년 전에 시공간이 창제되면서 함께 출현한 에너지가 우주 팽창으로 식어서 우주의 전 영역에 오늘까지 남아있는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강 3교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학기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물리학 2를 공부하면서 우리 전반부 전자기학, 후반부 현대물리학을 공부했는데 이 물리학은 단지 지식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 자연, 이 우주 이런 것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여정을 물리학이 제공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말고사 보는데 기말고사는 중간시험 본 다음부터가 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말시험도 잘 보고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물리학을 기초로 해서 더 잘 이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질문 있냐고 물어보질 않았네. 질문 있습니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질문 없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걸로 강의를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